1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가죠. 자, 17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솔직히 요거는 요새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은요.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의 정부가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가제 파생된 현상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자,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면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걸 주거존으로 바꾸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게 이제 토지용 규제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단기와 장기예요. 경제적 효과죠. 단기와 장기를 물으면서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만 상승하게 되겠죠. 자, 공급이 불변이라는 건 이제 적어볼게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상승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상승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급자가 초월없죠. 기존 공급자. 그럼 기존 공급자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서부터 점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지역지구 실시하기 전에 사전적 독점이 생긴 거죠. 사전적 독점. 사후적 독점은 초반에 발생하지 않죠. 독점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다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익만 얻게 되겠죠. 정상이익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초과이익이라는 게 독점이라는 건 사전적 독점이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부의복가를 제거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이해 가셨죠? 자, 2번 있었죠. 용도지역 지구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사후적 독점이며 사전적 독점이 아니다? 아니죠. 자, 사후적 독점은 투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미 이치에 대한 이점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과이익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이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재벌 1세들이 부자라는 건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서 그렇죠. 그 다음에 3, 4, 5번은 이렇게 보세요. 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것이 비용에 따라 달라져요. 자, 비용이 일정하면 옛날에 생산비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공급은 증가하되 가치는 원래 수준으로 가고요. 장기 공급선 이렇게 수평 쪽으로 이제 이 단기와 장기 균형을 잃다 보니까 가격이 똑같다 보니까 연결하니까 수평이 된다는 거죠. 자,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은 증가하면서 자, 원래보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장기 곡선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자,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도 이제 정책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죠.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거 분산제를 적용시키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틀어져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가격과 양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게 비타르 쪽이라는 것은 가파르잖아요. 탄력적이 완만하고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감소하고 더 공급이 감소하고 더 많이 공급 수요를 더 증가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일수록 둘 다 탄력적인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고 하셨어야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저소득을 위한 거니까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주택 가격을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적 시장에 있는 수요가 공적으로 옮기죠. 임대료가 하락하겠고 공적과 사적 시장의 임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보겠죠.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규제를 해버리니까 공급을 안 해요. 근데 특히 단기는 좀 탄력적이고 아니라 단비장타, 단기는 비타라 장기가 더 탄력적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사적 시장, 공적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적 시장에서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해기돼요. 그러면 이중 가격이 또 형성되겠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만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셈이다. 정부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다음에 1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는 이제 항상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은 맞잖아요. 양도세 증가가 되면 주택의 공급의 동굴 효과. 자, 물량을 안 내놓죠. 잠겨버려요. 물량 감정 가격이 상승하겠죠.
토지에 대한 보유가세는 토지이용을 촉진해서 토지이용을 특정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라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부과가 된다라도 임대료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탈이면 완전히 탄력적이라는 것은 재산세가 공급자가 더 도세 부담을 하잖아요. 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임대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요가 완전 비틀어적보다는 수요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 부과의 크기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정답 3번이 정답이고요. 좀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 헨리 조지 이론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소비자가 잉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생산자는 수입이 줄고 생산자 잉여가 주니까 경제 지체들이 이 시장을 떠나게 해서 발생되는 손해액을 경제 순손실이에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떠나니까 더 많이 발생하고 비탄력적은 덜 떠나니까 좀 적게 반응하죠. 근데 헨리 조지 이론은 제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얘는 옛날에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가정에서 토지는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틀어지니까 전혀 안 떠나죠. 보유세 부과대로 자원 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 조세 부과 조세 감면은 또 모두 소득을 재분배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20번 문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GT를 이용하는 어떻죠? 곱해서 더한다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했었는데 이건 솔직히 예전에 떴던 문제였거든요. 보통 이제 퍼센트로 요즘은 나온다. 근데 지금 금액이 나왔다는 건 이제 퍼센트로 조금 고쳐서 이제 수익률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할 기출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자, 20번 전체 투자 금액이 1,000억이에요. ABC에 분사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률 구하라. 그럼 자, 이렇게 갑니다. 퍼센트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빌딩 ABC로 간다면 자, 지금 1,000억을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200억이라는 자체는 20%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20%로 적는 게 계산이 빠릅니다. 그 다음 300억은 얼마예요? 그냥 바로 갈게요. 30%. 자, 30%죠. 이제 이해하셨죠? 500억은요. 50%. 여기가 더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하고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수익률이 몇 %예요? 기대 수익률이 10%, 그다음에 얘가 16%, 22%잖아요. 그럼 GT를 이용하는 게 좋죠. 자, 들어보세요. 자, 퍼센트는 자, 요 비중을 이제 나중에 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퍼센트 하나 지우고 숫자 퍼센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0%. 그럼 2%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고도 맞추십시오. 16 곱하기 30%. 그럼 4.8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22 곱하기 50%. 그럼 11이 나오잖아요. 그럼 GT를 눌러보세요. 지가 알아서 17.8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빨리 푸는 방법.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좀 수월하게 나왔죠. 그래서 21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21번. 다음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오는 거. 여러 차례 분사 투자했을 때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를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자산의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다? 아니죠. 비체계적이죠. B가 빠졌죠. 비체계적 위험을 까지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이 맞네요.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며 부분 시장 지역별로 부동산 종류별로 분산 투자해서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르니까. 두 개 자산 상관계수가 -1이면 분산 효과가 크죠.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과 자, 아래로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오목하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수익률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효율적 정선이잖아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되잖아요. 위험의 평 무차별 곡선 이렇게 접하는 곳이 최적인데, 자, 이 위험의 평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위험혐오적이라는 것이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완만한 것보다 더 위험혐오적이다. 보적이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개별 투자 입장에 수익률은 극소화되고 위험이 극대화된다? 아니죠. 반대죠. 수익률은 극대화, 위험이 극소화된 투자에서 효율적 정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게 아니라 교차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기만 합니다. 2번 정답이죠. 자,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뜹니다. 22번에 가장 옳은 거. 자, 이건 이제 투자론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투자의 위험률이죠. 자, 1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자원의 일부나 사채에 저당된 부채를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금융적인 것까지는 맞아요. 끊어보세요. 근데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자, 이건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뒤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는 맞는데 정부의 정책 및 통화정책은 자,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인상시켰어요.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 쪽 위험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위험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원인에 따른 구분이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금리가 높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빌려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정책이 바뀌어서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지문이 틀린 거죠.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보시면 위험이 클수록 수익은 높다는 거는 당연히 비례죠. 그런데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하니까 가치는 떨어져요. 그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거든요. 반비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틀었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은 높지만 위험과 수익은 비례지만 위험 가치는 반비례다. 자, 전세를 지어간 차익만큼. 자, 전세를 끼고 주택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를 한 4억 줬어요. 그럼 1억밖에 안 들어갔죠. 그럼 전세금을 제외한 차익만을 본인이 부담해서 나중에 그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냐. 정해지렛대 효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변이계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당 위험도는 맞습니다. 낮아야 좋죠. 변이가 낮을수록 위험이 낮은 투자는 된다 이렇게 가졌어야죠. 자,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은 자, 인플레가 가면 물가 상승 화폐가치 떨어져요. 그럼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거든. 그럼 이거는 위험을 전가시킨 거죠. 축소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3번 갑니다. 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22번 3번이 되겠죠. 확실히 맞죠? 그 다음에 23번 틀린 거. 자, 부채 강담률은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기 때문에 1보다 커야지 매기 순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죠. 중립적은 차입이자와 자기자본이 동일한 경우에요. 총자본과 자기자본이 똑같다면 빼게 되면 0이잖아요. 그럼 지렛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기자본이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어림세법에서 세전현금 수지승수, 세전현금 수지승수와 그 지분배당률이 역수거든요. 그럼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진다는 걸 역수관계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지분배당률이 커지면 역수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는 거죠. 반대죠. 좀 어려웠죠. 이건 정확하게 역수관계를 아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일반적으로 대분이 높아지면 부채비 높아집니다. 채무례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죠? 자, 순소득 승수를 구할 때 영업소득세는 필요하지 않는다. 자,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순영업소득까지 본다면 세금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요. 자, 24번은 우리가 자, 23번이죠. 23번. 23번의 정답은 아까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4번은 제가 요 모의고사 풀기 전에 마지막 30일에 풀었던 그 문제랑 유사하지만 자,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30일에 때 풀었던 거는 둘 중 LTV와 DTI 중에서 작은 금액이고 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 그 기존 대출을 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존 대출 없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아봤단 말이야. 자, 이건 요령은 이래요. 자, 우리가 LTV라고 이제 배웠죠. L을 V로 나눕니다. 이걸 곱하면 론이 나오고요. DTI라는 것은 데뷔 투 있고 총 부채 상환비율이죠. D를 I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DTI에다가 연소도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 상수로 나눠라. 자, 그럼 갈까요? 대입식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스킬이 필요해요. LTV 60이다. 가격 7억이다. 6, 7, 42, 4억 2천이구나. 자, 이게 70%고 6억이다. 60, 4억 2천까지 땡기는구나. 그죠? 그럼 4억 2천이 되거나 그 밑으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TI가 40%죠. 적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죠. 그럼 8천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4, 8, 32, 3억 2천이 되겠네요. 그럼 3억, 자, 우리가 아니죠. 8천에서 40%, 3,200이 되죠. 4, 8, 32. 그럼 3,200만 원만큼 네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정도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럼 저당상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상수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봅니다. 기타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나간다는 거는 나 전체 못 빌려주겠어. 전체가 3,200이면 너 이자를 빼자. 그래서 원리금에서 뺍니다. 얘를.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이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00을 빼요. 3,200에서. 그럼 1,200 빼면 자, 2,000이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다가 저당상수는 보통 0.1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럼 2억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작은 금액이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들어가겠습니다. 25번 갑니다. 자, 화폐시장 가치를 냈죠. 화폐시장 가치는 개수가 언제 사용하느냐 그것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정답 2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는데요. 자, 특히 잔금을 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매년 내기 때문에 연금 성격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년인데 어떤 기간이 지나서 상환을 해요. 그러면 땡겨서 갔거든요. 연금을.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연연을. 잔여 기간을 이용하거든요. 잔금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기준보수보다는 미상한 대출 원금을 구할 때는 땡겨서 갚아.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보시고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죠. 융자금 1원당 매기 상환할 원리금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25번 정답 1번. 자, 3번 갑니다. 현재 가치 관련된 계수 일시불현가, 연금현가, 저당상수 다 들어갔죠. 그래서 감채임계수는 미음 들어가니까 미래가치, 저당상수 이음 들어가니까 현재 가치를 암기하시라 그랬죠.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기 연금을 저당상수 나눠도 되겠죠. 우리가 항상 역수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연금 현가 계수랑.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감채임계수 역수죠. 연내 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한 다음에 1번이 우리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네요. 자, 26번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기 유용수를 적고 그 다음에 순대이감 이걸 적고 이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항상 요 계산 문제가 세후현금수가 나오면 가공기 유용수를 쭉 적는 거죠. 근데 가능총소득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공기 유용순 나왔죠. 부세영세. 자,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이죠. 부세영세. 부세영세를 빼면 되는. 그래도 좀 수월한 게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했던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러면 세전이 나오고 세후 다 적진 않겠습니다.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죠. 자, 영업소득세는 이제 순대감이. 자, 순영업소득에서 대체를 더하고 감가와 이자를 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이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감가와 이자를 빼줘요.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되다니. 그래서 가세소득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을 내서 영업소득세를 구합니다. 자, 대입시켜 볼게요. 자, 순영업소득이 7억이죠. 7억. 게다가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원리금이 3억입니다. 그럼 세전이 4억이 되겠죠. 4억이 되면서 순영소득이 7억이라며 대체 충당금을 찾아볼까요? 자, 2억이죠. 또 대체는 안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는. 9억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찾아볼까요? 건물의 감가 3억이죠. 이자. 자, 이자는 원리금 중 이자만 보죠. 1억이죠. 자, 이게 4억이네요. 그러면 나누기 빼기 하면 5억이잖아요. 5억에다가 2%는 얼마예요? 0.2니까 우리가 20%죠. 0.2니까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을 빼게 되면 마지막 3억이니 정답 3억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7번은 제가 모의고사를 내게 되면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전체적인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좀 가져가기 좋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항상 계산도요, 이론을 알아야 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계산 문제, 순효과법,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법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물어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너무 계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어본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자, 적어볼까요? 자, 갑니다. 자, 9분이에요. 천천히 갈게요. 자, 앞자만 땁니다.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원룸이 있죠. 그럼 여기는 투자 합계입니다. 이걸 더하겠죠. 더한다. 자, 그 다음에 1년 후 투자 금액이라는 게 있죠. 투자 금액은 내가 유출이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이 되죠. 그래서 이건 1억 2천, 그 다음에 합치면 1억 2천이죠.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을 현가화시켜잖아요. 그럼 1년 후에 그냥 현금 유입을 놨다. 그 현재 가치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이건 1억 2천. 그 다음에 요거는 3천. 그 다음에 요거는 1억 5천이죠. 그럼 순효과를 구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순효과만 같이 가산이 되거든요. 금액을 합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0원에서 이걸 더하면 자,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3번에 4번에 자, 0에서 500만 원을 더하면 500만 원이 되니 전 3, 4번을 안 찍겠어요. 맞는 지분이나 볼 거고요. 자, 순효과가 0이면 현금유입과 유출이 같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그 안에 있는 요구 수익률이 똑같아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할인율이 몇 퍼센트로 잡아버렸어요? 20%니까 얘도 20% 가격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1번은 20%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1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환상이죠. 환상. 자,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우리가 가치 가산은 다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안 돼. 그럼 20, 50을 합치면 70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캐치하시면서 이론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죠. 자, 임의적으로 얘는 1.2오고 얘는 1.04니까 얘도 가치 가산이 안 되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포커스 있어는 거지. 여기 70%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가로친 것만 가볼게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기 때문에 자, 1년이 나왔을 때는 투자 금액을 내립니다. 그다음 그 차이가 1억 2천이니까 2천이니까 20%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얘가 0이면 얘가 1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본다면 자,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0.2가 1.2가 되니까 1억이 되잖아. 1억을 일어나면 1이 되고 빼면 0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500만 원이 나오는데 가자. 그럼 3천을 1.2로 나누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3천만 원 나누기 1.2 나누니까 2,500이 되잖아요. 그럼 2,500만 원에다가 자, 어떻게 돼요? 2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 2천 빼면 500이 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할 필요가 없지.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1억 2천이 밑으로 깔지. 그 다음에 차이가 올라가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게 공을 치면 어려우니까 1.2억이라고 제가 항상 하죠. 그 다음에 얘가 1.5에서 1.2를 빼면 0.3이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0.3을 1.2 나눠보세요. 0.3 나누기 1.2 이것도 유령입니다. 0.25가 되죠. 그럼 얘는 2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이 아니라 25%다. 그래서 계산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어떤 거든지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전달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보세요. 얘랑 객관식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자, 일단 그 오지선다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0을 가치 가산이 된다면 이 금액을 합치면 얘가 되거든. 그러면 0에서 500 더하는 게 500이면 얘는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하나가 수치가 되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건 정답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습니까?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 1이야. 내부와 요거 같아. 이게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했지만, 그다음에 얘는 중요한 게 가치 가산이 안 돼. 그럼 얘는 70% 나온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투자 금액을 깔고 그 차이가 0.3이 올라간다면 이건 25%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건 계산도 제가 추천을 하고요. 일단 요령을 가져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다음 28번입니다. 주택 저당 상환법의 원금과 원리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자, 이게 원래 원금과 원리금 상환만이 아니라 최정식 상환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편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를 봤을 때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본다면 그래프가 원래는 원리금하고 잔금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편법을 좀 이용해 볼게요. 자, 이거는 저당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최정식 상환은 안 물어봤지만 최정식 상환까지 넣으면은 더 완벽하게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들어갑니다. 요령은 자, 이렇게 그으세요. 자, 이게 이제 원리금이고요. 원리금이고 얘가 잔금이다. 자, 후기에 잔금이 남는 걸 보는 거죠. 그다면 자,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초기가 원리금이 똑같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제가 이제 계산 때 뭐 130씩 균등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세요. 물론 이것도 이제 원리금이랑 균등하지만 잔금이라고 이제 편법을 본 거죠. 그럼 최정식을 그세요. 최정식은 처음엔 적게 놓고 젊은 신혼부부가 좋고 점점 많이 내잖아요. 그 원금 균등 하나밖에 안 남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원리금 부담이 세죠. 체감시. 그럼 초기에는 얘입니다. 근데 반대로 중도 상환을 해요. 그럼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건 편법입니다.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최정식 상환 방식이 가장 잔액이 많이 남죠. 최정식이 잔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원리금이죠. 이건 편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잔금이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죠. 원금 균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문제가 좀 풀립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게 뭐 LTV가 좀 어렵게 나왔긴 하지만 DTI라는 뭐예요? D를 I로 나누기 때문에 연소득은 그 갑돌이가 같지만 원리금의 상한은 얘가 더 센 거죠. 얘보다.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소득 대비 DTI는 원리금보다 원금이 더 낮다? 아니죠. 우리가 바뀌었죠.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첫 해는 원리금보다 원금이 더 많죠. 원리금 상환했거든요. 따라서 대출 시점의 DTI 비율은 원금이 더 높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첫 해 월부금 상환 후의 잔금은요. 잔금은 원금보다는 원리금이 더 많이 남죠. 자, 원금 균등은 매월 상환되는 월부금 후기로 갈수록 점차 적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은 기간 경과에 따라서 월부금 중,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각각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해요. 다 알고 있죠. 글씨에 적혀져 있으니까. 원금 균등. 자, 그러면은 얘를 뭘 물어보겠어요? 처음엔 상환이 안 됐으니까 이자율은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처음에 이자가 높겠죠. 점점 이자가 작아지겠죠. 그럼 전체로 봤을 때 원리금은 체감식으로 초기에 많고 점점 줄어들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뭘 물어볼까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 안에 차지하는 원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나 가면서 상환되니까 이자가 주는 거는 공통점이죠. 이자가 처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이자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다가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갈까요? 4번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의 경우에 따라 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겠죠. 자, 원리금과 원금은 대출 후기 갈수록 모두 융자잔금과 이자잔금이 감소한다는 건 공통점이다. 두 가지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서부터는 제가 또 다음 시간, 마지막이죠. 이번 시간은 마지막, 우리가 3교시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 들어와서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17번입니다. 17번은 지역지구제에 대한 거는 조금 요즘 좀 뜸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푸는 걸로 정리하시고요. 특히 좀 계산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는 일단은 26번 같은 게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래도
이 세후현금 수지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7번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서 이론을 더 가져가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28번까지 갖고 29번은 3교시 때 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